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전기 세종대왕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화려한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과 절망 속에서 시작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채널을 운영해 가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고 항상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변두리, 그것도 가장 초라한 동네에 자리한 낡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뚫어져 있고 벽은 바람이 그대로 들어올 정도로 성끌었습니다. 그 집에서 15살 소녀 옥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훗날 신빈 김씨라 불리게 될 그 여인 말입니다. 옥분이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은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누렇게 뜨더니 나중에는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해와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옥분이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약값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상황에서 약값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에게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궁에서 궁녀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옥분이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비록 천한 몸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천해져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만은 잃지 말 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옥분이는 정말로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궁에 들어가면서 그녀가 가져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그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약속이 훗날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비의 딸 옥분이는 조선 최고의 궁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분 상승을 꿈꾸는 야심찬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궁궐이라는 곳은 노비의 딸 옥분에게는 정말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고 웅장한 기둥들과 화려한 단청, 그리고 어디를 가도 느껴지는 엄숙함까지 처음 며칠 동안 옥분이는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궁녀가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옥분이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했습니다. 방 청소에 빨래, 그리고 상궁님들이 시키는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궁궐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약값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옥분이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옥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하게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옥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축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충녕대군이었습니다. 훗날 세종대왕이 되실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옥분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옥분이의 도움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는 옥분이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왜 떨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옥분이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을 먼저 묻기 마련인데 충녕대군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떨고 있는 옥분이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괜찮습니다. 옥분이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녕대군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옥분이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나 그렇게 높은 신분의 분에게서 말입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충녕대군의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왜 떨고 있느냐. 그리고 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거든요. 옥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 작은 친절이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충녕대군 역시 그날 이후로 자꾸만 그 궁녀가 생각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복도에서의 그 만남 이후로 두 사람에게는 묘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옥분이와 충녕대군은 궁궐 안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녕대군이 먼저 옥분이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충녕대군은 참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왕족들과는 달리 궁녀들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옥분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셨습니다. 네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한다고 들었다. 몸은 괜찮으냐? 어느 날 충녕대군이 옥분이에게 물으셨습니다.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미천한 궁녀의 일상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충녕대군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냐? 혹시 집안에 어려운 일이라도 있느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옥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약값을 벌기 위해서 궁에 들어왔습니다. 충녕대군의 얼굴에 안쓰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심이 지극하구나. 그런 마음이라면 어머니께서도 분명 좋아지실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옥분이가 궁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약을 구해보냈지만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옥분이가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옥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바로 충녕대군이셨습니다. 충녕대군은 옥분이 옆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의 부음을 늦게 들었구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옥분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지막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때 충녕대군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어머니는 분명 알고 계셨을 것이다. 네가 왜 궁에 들어왔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다 아시고 계셨을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옥분이는 더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울음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따뜻함도 함께 있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화려한 고백의 형태로, 때로는 깊은 위로의 형태로 말입니다. 그날 충녕대군이 옥분이에게 건넨 위로는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더 깊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를 심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슬픔을 나누는 것만큼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 일은 없으니까요. 1418년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해 8월 태종이 왕위를 양위하시면서 충녕대군이 드디어 왕이 되셨거든요. 바로 세종대왕의 즉위였습니다. 즉위식이 있던 날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대전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물론 옥분이도 다른 궁녀들과 함께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룡포를 입고 왕좌에 앉아 계신 세종을 바라보는 옥분이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그때 그 충녕대군님이 맞나? 화려한 왕의 복장을 입으신 세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위엄이 넘치고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그래서 옥분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그분의 시선에서 사라져야 한다. 왕이 되신 분과 천한 궁녀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멀어졌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함부로 말을 건넬 수도 마주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옥분이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은밀하게 옥분이의 소식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궁궐 안에서는 조금씩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눈 밝은 사람들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거든요. 왕께서 그 궁녀를 자주 찾아보신다던데 천한 궁녀 주제에 감히 왕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궁궐 곳곳에서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옥분이를 향한 질투와 적대감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다른 궁녀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궁녀들은 대놓고 옥분이를 무시하기도 했고 어떤 궁녀들은 일부러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 궁녀가 일부러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옥분이가 들고 있던 찻잔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그 궁녀는 일부러 그랬으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궁녀들도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고요. 옥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깨진 찻잔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모든 궁녀들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왕비 심씨가 서 계셨거든요. 왕비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셨습니다. 감히 동료를 괴롭히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왕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왕비가 화를 내신 이유가 단순히 정의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왕비도 이미 남편의 마음을 눈치채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당장 물러가라. 옥분은 따로 남아라. 다른 궁녀들이 모두 사라진 후 왕비는 옥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과 경계심, 그리고 묘한 질투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과 옥분이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왕위에 오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멀었는데
이제는 궁궐 전체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세종대왕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궁궐 안의 수군거림과 왕비의 견제, 그리고 날로 커져가는 시선들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욱 확고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이 궁녀 옥분을 후궁으로 삼고자 한다. 대신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로 노비 출신이 후궁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좌의정이 급하게 나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하, 그것은 안 됩니다. 조선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씩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노비 출신을 후궁으로 삼으시면 조선의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종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출신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할 말을 잃었거든요. 세종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옥부는 효심이 깊고 마음씨가 착하다. 그런 사람을 신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신하들은 서로 눈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왕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니까 함부로 반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의정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조선의 전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종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짐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덕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한 왕의 간절한 선언이었거든요. 세종은 조선 최고의 자리에 계시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여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소식이 궁궐 밖으로 퍼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상소를 올렸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왕께서 노비 출신에게 빠져서 정신을 잃으셨다.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세종은 이 모든 반대와 비난을 감수하기로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한편 옥분이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옥분이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 같은 미천한 궁녀를 위해서 왕이 그토록 큰 결정을 내리시다니요. 그날 밤 옥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한편으로는 세종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왕께서 곤란해지시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비난도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 세종대왕이 그 순간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왕의 권위가 아니라 한 남자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결정이 앞으로 두 사람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모든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옥분이는 후궁이 되었고 처음에는 귀인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세종은 시간이 흐를수록 옥분이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옥분이의 품계도 계속해서 높아져 갔습니다. 귀인에서 빈으로 그리고 마침내 정일품 신빈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빈이라는 품계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아시나요? 조선의 내명부에서 왕비 다음으로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노비 출신이 이런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조선 개국 이래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노비에서 신빈까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궁궐 안팎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신빈이 된 옥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궁녀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비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모두 같은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복도에서 자신을 일부러 넘어뜨렸던 그 궁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비는 그 궁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다. 앞으로 서로 도우며 지내자. 그 궁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신빈이 왕비에게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신빈은 언제나 왕비를 공경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여쭙고 왕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거든요. 신빈마마께서는 정말 다르십니다. 저런 마음씨를 가지셨으니 전하께서 총애하시는 것도 당연하지요. 처음에는 신빈을 곱지 않게 보던 사람들도 점점 마음을 바꿔갔습니다. 신분은 높아졌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으니까요. 어느 날 왕비가 신빈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전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구나. 신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비마마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런데 신비는 달랐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비록 천한 몸이라도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신빈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종도 그런 신빈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위가 높아져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귀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너무 잔인하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빈 김씨와 세종 사이에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신비는 6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임영대군, 밀성대군, 익현대군, 영흥대군, 담양대군, 그리고 수춘대군까지 말입니다. 아들들이 하나둘씩 태어날 때마다 세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신빈이 아이들을 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욱 겸손해야 한다. 신비는 아들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높아질수록 더 낮은 일을 돌아보아라. 그것이 진정한 왕족의 자세다. 이 말은 신빈이 가장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세종이 신빈의 처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은 신빈과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덕분에 과인의 삶이 평온해졌다. 신빈은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정말이다. 세종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참 외로운 자리다. 모든 사람이 과인을 왕으로만 보지 한 사람으로는 보지 않거든. 그런데 그대만은 다르다. 신비는 세종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왕도 결국 한 사람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대가 있어서 과인도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저 세종이 아니라 한 남자가 될 수 있다. 이때의 세종과 신빈 사이의 사랑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은 이제 깊고 조용한 동반자적 사랑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신빈도 세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높고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때로 외롭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전화도 많이 힘드시지요? 그렇다 하지만 그대와 아이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격정적인 사랑의 말들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비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왕의 아들이지만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네, 어머니. 아들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왕족의 의무다. 임영대 군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빈의 이런 교육 방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왕족이라는 지위를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가르쳤거든요. 아무래도 자신이 겪어본 가난과 고통을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세월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50년 그 위대하신 분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2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을 이끌어오신 성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종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신빈 김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궁궐 전체가 통곡으로 가득했지만 신빈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눈물도 없이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신빈은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빈마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젊으시지 않습니까? 대군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신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분이 떠나셨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신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머리를 깎고 출가했습니다. 화려했던 궁중 생활도, 높은 지위도, 모든 권력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신빈이 출가한 후에도 6 아들들은 종종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중 의상 대신 소박한 승복을 입고 계셨고, 예전의 그 부드러운 미소는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궁으로 돌아오세요. 임영대 군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아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곳이 편하다. 신비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렸습니다. 1464년, 신빈 김씨는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람들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신데렐라 같은 성공 이야기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랑이 신빈 김씨를 높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사랑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처음 궁에 들어올 때나 신빈이 되었을 때나 그리고 마지막에 출가할 때까지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비록 천한 몸이라도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신빈 김씨는 그 약속을 평생에 걸쳐 지켰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가장 큰 슬픔을 맞았을 때도 말입니다. 세종대왕과 신빈 김씨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아닐까요? 두 사람이 보여준
진실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신분도 권력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